오늘 이 자리는 이제 이 전문가들 모시게 된 배경은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연구소에서 이제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신개인 제조 시대의 디자인 생태계 연구라는 과제를 수행하다가 방법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초반부에서는 시중에 있다가 좀 현실적으로 이 사회 환경이 이렇게 급속하게 변화해 가는데 뭔가 디자인과 디자이너에 대해서 뭔가 이 시점에서 다시 정의하고 이 사람들이 일과 어떤 그 직업의 형태 그리고 그 일들을 어떻게 시장에서 거래하고 또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인하우스 중심으로 기업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었던 그런 시대와는 달리 개인이 본인의 진로와 또 일에 대한 성취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가 왔다. 그런데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좀 쉽게 파악하려면 지금 문화부에서도 이미 이제 이런 유사한 형태의 창의 작업에 대한 저작권이라든지 또는 기본적으로 예술 창작 활동에 대해서 여러 연구가 선행되어 왔고 특히 산자부 산하에서 이 산업 디자인 중심으로 기본법들이 있듯이 특허청과 관련해서 디자인을 앞으로 어떤 상품을 이제 확실하게 그 권리를 보호해 나가는데 이제 산자부의 특허청에 관련돼서 변리사분이 보시는 시각으로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했고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시장이 열려서 온라인 마켓에서 이렇게 직접 재능 마켓에서 스타로 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이 발굴되는 시점이라서 오늘 또 한 분 또 이렇게 모시게 됐고요. 그래서 이건행 디자이너 오늘 자리에 모셨고 또 김웅 변리사분 오늘 선생님 또 오셨고 김해창 지적재산권 팀장님 오늘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CDR 대표로 오랫동안 한 30년 이 기업에 대한 쪽의 실정을 너무 잘 아시는 우리 또 선생님도 오셨고요. 지금 이제 사단법인 디자인 단체 총연합회 회장으로 부회장입니다. 네. 회장님을 옆에서 부으로 모이시네요. 그래서 다 디자인계의 이제 전문 그런 기관이나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저는 이제 학교인데 학교가 제일 말썽인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 교육계가 현실이 그렇듯이 가장 많은 부담을 주고 고비용, 저효율, 가사의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줌으로 해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기는 좀 너무 창피하고요. 또 학교 교육이 지금 현업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에 비해서 상당히 뭔가 속도를 못 맞춰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놓고 오늘 먼저 앞서서는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디자인을 보는 시각들을 이제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먼저 피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러면 김웅 선생님 먼저 한번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그 이제 오늘 디자인 권리 증진에 관련된 부분에 관련해서 아무래도 그 변리사라는 직업을 갖다 보니까 그 이제 우리 디자이너 분들을 이제 뭐 대기업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1인 디자인 하시는 분들까지도 이제 다 접하다 보니까 이제 변리사로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여전히 그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이제 변리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10여 년 전에 저희 디자이너 분들의 어떤 법률적인 그리고 권리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기회를 찾는 부분이나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10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으세요. 이제 근데 여전히 우리 디자이너분들이 법과 권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좀 벽을 쌓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은 좋은 작품을 만드시는 거에다가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시고 계시고 시간과 비용도 투자하시고 자기의 개인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경쟁 사회가 되고 있고 점차 이제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제 점점 뭐 SNS든 유튜브든 뭐 이런 다양한 미디어 때문에 1인 디자인 작품들도 계속 상업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법률에 대한 상식과 권리에 대한 상식이 없다라는 점, 그 점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뭔가 좀 불꽃 튀기는 좀 내용이 나오고 나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디자이너분들이 가장 잘 모르시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저작권이라는 개념엔 굉장히 익숙하시죠. 저작권을 솔직히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저작권은 내가 만든 작품은 내 거다. 예, 그게 공식이 성립하는 게 바로 저작권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소위 시장에서 이 돈이 흘러가고 있는 이런 경쟁 시장에서 가장 통용되는 권리라고 하는 뭐 특허라는 개념이나 디자인권 이런 개념들은 사실은 자기 자기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아주 한마디로 이제 대책 없이 공개를 하고 그리고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이런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자체가 기술 포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이제 포화되어 있는 상태고, 아무래도 이제 기술이 좀 발전 속도가 느릴 때에는 디자인과 이제 브랜드 이쪽 디자이너들의 역량이 발휘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디자이너분들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디자인의 또 새로운 분야가 시도가 되고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좀 권리로서 획득하고 또 남의 어떤 부당한 어떤 침해행위나 카피행위에 대해서 어떤 권리 행사를 함에 있어서는 어떤 것들이 정말 전략적으로 효율적인지 그런 거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케이스가 딱딱딱 기억이 날 때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두 발언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일단 따끈따끈하게 이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할 때 네. 그런 조건도 붙어서 네. 분쟁이 생기고 이러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젊은 신진 디자이너들이 개인이 이제 개발하는 그런 작품들이 시장에 나가서 하나하나 이제 그런 형식으로 상품적인 어떤 기능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건행 디자이너는 한번 우리가 여태까지 없었던 그런 온라인에서 이런 재능 마켓 네. 프리랜서로서 예전 같으면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선발한 스타 디자이너라고 해서 내년 한 5명씩 해서 한 3억까지 지원해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디자이너를 그거 안 받으셨어요? 만들어내겠다. 처음 알았어요? 저희 지금은 해외에 있는 하버드 GSD에 있는 건축 디자이너 학생들이 몰아서 이렇게 내기도 하고, 또 해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디자이너들이 주로 개인 브랜드로서 뭔가 한국 디자인의 대표성을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창작 활동들을 보고 선발하는 기준이 이제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면, 지금 시장에서 그야말로 소비 집단에서 매출을 위주로 좋은 디자인을 선택하고 디자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마스크를 쓰고 해도 되잖아요, 활동. 소비자에게 선택받은 디자이너니까요. 자본주의가 선택한. 자본주의가 선택한. 제일 좋은 거. 네. 일단은 저는 그 시각 디자인과를 자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졸인 상태고, 그게 더 여러분들한테 희망적인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고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상의 그 편견이 정말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제가 어느 학교를 다녀서 얼마를 주겠다 이게 아니라 네가 이만큼 하니까 난 이만큼 줄 수 있어가 된 이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학교에 다니다 보면 보통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의 걱정이 내가 지금 여기를 하고 나서 뭔가 대학원에 더 다녀야 되지 않을까, 뭔가 인하우스 디자이너로서 더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를 계속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에이전시를 다녀본 적도 없고 시각 디자인과를 중도에 이제 자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벽이 있었지만 뚫을 수는 있더라고요. 어렵긴 하지만 변리사들을 전국에 이제 다 찾아다니고 궁금한 거 있으면 수업 들으러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보다 물론 프로세스는 없죠. 제가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 나가야 되니까. 근데 또 그게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돈을 더 벌 수 있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저는 디자이너들이 디자인만 공부하는 것보다는 지금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이 되고 중소기업에서 소기업, 지금 1인 기업까지 왔잖아요. 1인 기업도
자기가 뭘 하든 마케터를 하든 디자이너를 하든 큰 대기업의 어떤 프로세스처럼 그걸 작게만 만들어가지고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우리 김성천 회장님께서는 저요? 뭐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지금 요즘 뭐 이제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고, 근데 이제 디자인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원래 디자인이 큰 줄기를 살펴보면 디자인의 한국에서 디자인의 발생은 사실 도구로서 출발을 했잖아요. 수출을 하기 위해서 제품을 만들고 포장을 하기 위한 그 도구의 개념에서 디자인이 출발했다가 그 시장 규모가 커지고 인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산업이라고 하는, 옛날에 산업 디자인에서 이제 디자인 산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1년에 한 24,000명씩 졸업을 합니다. 디자인과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30년 정도 이 일을 갖다 한다고 생각하면 75만 명 정도의 인력이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디자인 일자리는 한 20만 개 정도, 22만 개, 50만 명은 50만 명 어디 가야 되죠? 50만 명 뭐 가사 일을 돕거나 아니면 뭐 가게를 하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디자인계 디자인 인력 말고도 한 30% 정도는 외부 인력에서 옵니다. 뭐 경영과든 어문학 계열이든 뭐 공대 계열이든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국내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미국, 유럽은 기본이고 중국, 말레이시아, 뭐 하다못해 필리핀 쪽에서까지도 다양하게 유학 인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디자인 인력이 너무 과잉인 거죠. 도구가 필요해가지고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 인력 자체가 굉장히 많았고, 사회 자체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탄력성이 아직은 좀 약한 거죠. 원래 산업과 사회 문화가 발달하면은 직업의 가지수가 많아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파티 플래너나 웨딩 플래너 같이 그런 직업들이 생기는 것처럼 디자인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컨텐츠가 생겨야 되는데, 아직도 뭐 결과물 중심의 제품 디자이너, 시각 디자이너 이렇게 전문적으로 나눠져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작권은 사실 자연 발생권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게 되면은 바로 발생을 하는 문제인데, 우리는 이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자체가 지금 문화체육부랑 그 산업부 쪽에서 따로 관리가 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권리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교육과 그 다음에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받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격변하는 온라인 사회로 바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어떤 회사 규모로 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또 어떤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될지는 이제 구글과 현대자동차가 갑자기 경쟁하는 것처럼 지금은 크기에 대한 문제, 거리에 대한 문제, 지역에 대한 문제 다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전공에 대한 문제도 거의 다 없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방법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가 이제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제 고민거리로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부분들을 사실 오늘 자리에서 이야기를 좀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예, 좋습니다. 네. 지금 저작권위의 김 팀장님을 이제 모시게 된 것은 제가 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그 안에 기금 운영 중에 60세 이상이나 65세 이상의 그 회원들한테는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지급을 하는 그런 기금 운영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좋은 연금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테디가 2017년도 작년에 최고 저작 음반 저작권 수입으로 8억인가 그거 8억 정도를 제가 올리고 1등상을 받은 거 같은데, 우리 시장에 보면 지금 우리 스타 디자이너 8천만 원 하고 거기에는 8억이니까 10배 시장으로 지금 늘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연 이 저작권 협회와 문화부에서 하는 쪽에 여러 시스템에 디자이너를 좀 실을 수 있는 좋은 점은 그쪽에서 뭔가 좀 받아들여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음악 저작권의 그 저작권 수입이 뭐 이렇게 TV 쇼나 이런 데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긴 한데요. 좀 나름의 음악 시장의 어떤 규모라든가 또 음악 저작권의 역사, 그리고 자기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쌓아온 그런 뭐 협회 활동들, 이런 것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가 아닐까 싶고요. 저는 오늘 이제 디자인과 저작권 어떤 관계,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왔는데, 저는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저작권의 시각으로 볼 때는 두 가지 이중적인 질을 가진 다고 생각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창작자로서, 권리자로서의 를 가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창작을 위해서는 그 창작의 재료가 되는 어떤 것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존의 저작물들, 기존의 뭐 작품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고 또 표현들을 취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창작자이면서 한편으로 동시에 이용자이기도 하다,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좀 제가 저작권 안에서 좀 고민하고 있는 뭐 그런 문제들을 좀 간단하게 처음에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산업 디자인과 관련해서 저작권에서는 이 응용 미술 저작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품에 체화되어 있는 디자인들을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분리 가능성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물품으로부터 분리돼서 독립적인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면 저작물로도 보호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리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경향이 많아서 최근에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 치어리더 유니폼의 그 문양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낸 적이 있어서 굉장히 좀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디자이너분들 한 분 한 분의 권리와 관련해서 좀 많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인하우스 디자이너분들이 어떤 창작 활동을 했을 때 그 창작의 결과물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라고 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미국이나 일본의 입법례를 따라서 바로 그냥 법인이 가져가는 것, 회사가 가져가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창작한 개인들에게 권리를 좀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논의들이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틀 안에서 좀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이 구름빵이라고 하는 그 동화 작가로부터 지금 시작된 문제인데 굉장히 그 초창기에 별로 유명하지 않을 때 했던 저작권 계약,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굉장히 적은 금액의 대가를 받았는데 나중에 굉장히 이것이 히트를 치고 경제적으로 많은 수익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창작자가 이제 그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그래서 정작 창작한 사람들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슈들이 계속 제기되면서 저작권 안에서는 이렇게 그 처음에 계약의 내용들이 나중에 히트를 치거나 뭔가 변화가 있을 때 이런 계약들을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법 제도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저작권 계약법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함께 논의되고 있고요. 뭐 그것이 꼭 법으로서 뭐 이렇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특히 창작사로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의 내용에 좀 더 주의하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 부분이 이제 창작사로서의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부분이라면 이용자로서의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굉장히 많이 지금까지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이 폰트를 관련해서 폰트의 활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도 있습니다. 특히 뭐 BI나 CI 등을 제작할 때 이용되는 폰트의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또 최근에는 뭐 VR 시대가 되면서 이런 그 거리를 이제 그 재현하는 과정에서 유명 건축물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할 때 이것들이 내 사진에 담기거나 또 이것이 3D 모델링화 될 때 이 권리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또 제약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른바 파노라마의 자유라고 하는 주제로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저작권이 좀 더 창작 활동에 제약이 되지 않고 재료로서 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좀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의들도 같이 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창작의 재료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작물들이 좀 더 많이 공유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자신이 마크를 해서 이용해도 좋다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CCL 같은 운동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 KOJL이라고 하는 라이센스를 도용을 해서 정부의 그 자금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저작물들, 창작물들을 좀 더 재료로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단 처음에 저작권에서 바라보는 디자인의 세계였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강남에 저 터미널 지역에 가다 보니까 아파트촌에 한 건물에 그냥 아래층서부터 위에까지 서울대 마크가 내과, 외과, 뭐 산부인과 해가지고 서울대 마크가 안 붙어 있으면 이거는 거의 영업이 안 될 정도로 경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매년 서울대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학생들의 뭐 이런 뭐 스테이셔너리 같은 거라도 뭐 전부 다 뭐 옛날에는 배지도 있었겠고
요즘은 뭐 우유까지 서울대 우유 마크 찍혀서 나오는 게 파리크라샹 이런 데 가면 또 있더라고요. 과연 예전에 그 서울대 마크를 디자인해서 법인에 납품하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지금 그쪽에 라이센스 가지고 얼마나 그 할 수 있는 음악 같은 저작권에 비하면 그런 게 우리 현실 아닌가. 그거 외에도 너무 뭐 예가 많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창작자로서 디자이너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아주 그 기초적인 어떠한 그런 기술로 이 손으로만 다 할 수 있는 정도, 아주 간단한 도구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제작 능력, 그다음에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이렇게 첨단화되다 보니까 공연도 마찬가지죠. 공연도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서포트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저작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점점 분업화되다 보니 디자인의 역할이 너무 분절되고 나머지 기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창작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이제 그 제약이 많아지고 좁은 영역으로 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걱정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례를 잘 극복하고 그래픽 같은 경우에서 좀 수월하게 드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네, 저는 이건행 디자이너 분에게 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그 전에 앞서서 또 방금 말씀하신 그 디자인 업계의 디자인 계통의 발전을 위해서 네, 그런 디자인 저작권을 보다 폭넓게 공유를 하면 같은 디자이너들 간에 이런 자생적인 발전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어도비 같은 경우, 네, 이제 월 사용액을 받는 시스템으로 변경이 되면서 그 어도비 클라우드가 생겼어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의 저작권을 모두가 공유하는 시스템인데 물론 디자인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네, 그런 빅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이나 그것이 과연 디지털 이미지 재복제에 대한 얘긴데요. 그 개개인의 디자이너에게 과연 그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그렇게 재복제가 이루어질 경우 아까 그 저작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음원 같은 음악 계통은 지금 그 100% 통계 자료를 보면 70%의 저작권 사용료가 음원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저희 이미지를 다루는 특히 최근에 이제 디지털 매체의 발전으로 이제 디지털 이런 이미지의 재복제가 이루어질 경우 그런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그런 저작권 사용료를 과연 올바르게 징수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어떤 플랫폼이 이제 갖춰져 있고 그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이용하고 그 이용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해서 받은 금액들이 개별 디자이너들에게 창작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 플랫폼이 잘 갖춰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이렇게 단순히 그 음원 시장과 지금 디자인의 문제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바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어도비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신의 사진 그 자세한 그 이용 약관들을 보면 자신의 사용에 대한 자신의 사진에 대한 그 이용 권한을 페이스북에 준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올려야 될 것과 올리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주의가 상당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적정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이 수익화되기 위해서는 그 수익을 위한 플랫폼의 구성, 그 플랫폼 안에서 어떻게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의 몫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합의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원 시장을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MP3라는 이 파일 포맷이 나왔을 때 사실 뭐 우리 그 지금처럼 인터넷이 활발하지 않던 뭐 천리안 나우누리 시절에도 MP3가 있었습니다. 그 5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다운로드 받은 것을 여러 권리자들이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은
본격적인 시장이 굉장히 좀 늦게 열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플랫폼과 그 플랫폼 안에서의 역할 그리고 뭐 몫의 분배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폰트 관련된 걸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저작권위원회도 좀 말씀을 그때 드렸었고 저희가 협회 활동을 할 때 그 폰트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 사용 문제가. 원래 저작권 관련돼서는 언제죠? 1995년도인가 언젠가 대법원 판례로 해서 이미 저작권이 없음이라는 것은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거예요. 한글에 관련돼서. 근데 2005년도인가 프로그램법 저작권법과 그다음에 프로그램법 소프트웨어 보호법이 합쳐지면서 좀 강화되면서 이게 좀 했는데 폰트는 사실 프로그램 보호에 관련된 법령을 가지고 사실은 되는 거고 저작 관련된 문제는 다른 문제인데 그때 폰트 관련된 분들이 이걸 저작권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저작권 분쟁을 좀 일으켰던 거죠. 실제적으로 사실 이게 어떤 분쟁이 나서 그 법원에 걸쳐서 어떤 판례 사례로서 이렇게 정리된 경우는 거의 없고 그때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그런 사례 정도가 있는데 근데 이 폰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쪽에서 이제 폰트 업계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은 폰트 디자이너들의 입장과 뭐 여러 가지 입장이 있죠. 폰트 디자이너만 디자이너냐,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디자이너도 디자이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폰트가 좀 애매한 게 글자 개발 숫자가 2350자 개발해가지고 저걸 하는 거고 그래서 이쪽에서 원하시는 거는 게티 이미지나 이것처럼 사용권에 대한 개념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거고 미국이나 알파벳처럼 개발해야 될 범위가 많지 않은 숫자는 그쪽에서 개발해서 그냥 팔아서 사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걸 가지고 내가 구매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뭐 간판에다 쓰든 뭐 저기 영상물에다 쓰든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그런 쪽이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18,000자, 거의 2만 자 가까이 개발해서 한 1년 반 정도 한 5명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거의 국가관리 개념으로 해서 사용자가 돈을 내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문자의 수나 내용에 따라서 서로 다른데 폰트 관련돼 가지고 그때 이제 얘기가 되다가 사실 지금은 저작권 문제가 아니라 계약법으로 지금 정리가 돼 있잖아요. 실링법에 의해 가지고 내가 이 폰트를 사는 순간에 이 계약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금 돼 있는 상태라서 거기에 보면은 뭐 이거는 인쇄 출판물 쪽에만 사용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계약 조건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해놓고 그걸 사용하게끔 되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업계 쪽에서 한동안 문제가 많이 됐는데 이게 이런 게 과연 그러면 창작자에 대한 보호냐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 사용해서 또 다른 창작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제약이냐라는 딜레마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 대상자를 어떻게 볼 것이고 이것을 좀 더 완화할 것이냐 경직되게 운영할 것이냐라는 정책적 기조가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폰트 같은 경우에 근데 실제적인 내용을 사실 현실을 보면은 좀 이게 길어지는군요. 네. 예, 아니 뭐 굉장히 그러니까 폰트 제작하시는 분들을 사실 창작자로 봐야 되느냐 그냥 사업자로 봐야 되느냐 문제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실제적인 현실 구조를 보면은 보통 요새 그 율사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이 특허변리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리를 위탁받아서 단속처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상한 협회 같은 이론을 만들어서 자기네들 검색해서 업체한테 막 보내는 거죠. 당신 이걸 위반하고 있다, 뭐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얘기 들어본 경우는 변호사 사무실에다 그런 딜을 해서 자기네들이 정리하면 그걸 가지고 돈을 나누는 구조. 뭐 이런 완전히 어떻게 보면 착취 구조의 내용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폰트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은 클라이언트한테 시비를 거니까 클라이언트는 제작했던 디자인 회사를 또 을을 또 조이는 거죠. 그럼 을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합의금을 내야 되는 쉬운 말로 그 약간 조폭 구조 같은 형태로 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폰트 자체가 지금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 정리가 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일부는 출판이랑 뭐 영상 쪽이나 인베디드 같은 그런 형식의 몇 가지 경우로 정리가 되고 있긴 한데 사실 창작자 입장에서 보면 돈을 주고 폰트를 구입했으면 새로운 어떤 매체가 어떤 게 생길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거 가지고 다 하면 되는 건데 그거 생길 때마다 내가 돈을 내야 된다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수가도 떨어지고 살기 어려워 죽겠는데 쉬운 말로 이거 팔아가지고 그 프로그램 회사에다 돈 내고 폰트 회사에다가 돈 갖다 바치고 그런 일만 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사실은
창작자의 환경을 아까 리소스들을 갖다 얼만큼 정말로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창작 환경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반대적인 부분에서 뭐 나눔체라든가 무료 폰트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또 폰트들의 창작 환경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수익 구조가 달라지니까, 무료 폰트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생태계 자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문제는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하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정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생태계의 어느 부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본주의 논리에서 돈벌이에 관련된 부분만 모색하다 보니까 어떤 게 큰 방향에서의 이 사회나 산업의 발전 방향이다라는 부분이 합의가 안 됐다는 거죠. 사실 그 개인 스몰 스튜디오나 1인 디자이너나 기업들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이런 문제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유통 구조에서 원래 도매가 있고 소매가 있고 이런 식의 어떤 유통 구조가 돌아가다가 갑자기 가격 파괴가 생긴 거죠. 원산지에서 직송을 해주는 구조가. 그러니까 직접 하면은 쌉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됐을 때 이게 과연 전체적인 그림에서 아름다운 것이냐, 아니면 이 구조를 깬 것이냐 라는 부분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 자체가 그것을 수용하기까지 어떤 일정 시간이라는 게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 너무 급격하게 하면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고, 이걸 너무 천천히 하게 되면 그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건데, 그 안에서 창작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돼야 되는데, 모두가 다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이 내가 창작을 갖다 회사에서 했는데 내 건데, 사실 디자인은 집단 창작의 기준을 보통 저희는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의 요새 디자이너들은 거의 작가 위주의 내용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형태로 가져가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사실은 여기에서 이 사람이 창작 활동을 하는데 몇 프로의 노력을 했는지는 정말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원작자, 작사, 편곡자가 딱딱 명확한 음악은 문제가 아닌데, 디자인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누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디벨롭하고 이것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누구 거라고 꼭 얘기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디자인 기업하는 입장이고, 기업협회에 관련돼서 제가 한 12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기업적인 입장과 개인 디자이너의 입장은 필요하면서도 상반된 관계라는 거죠. 개인 디자이너의 어떤 그런 권리를 갖다 해주게 되면 디자인 회사 하기 점점 어려워지고요. 좀 이제 앞으로 포괄 근로제 생기고 나면 2020년부터는 무조건 다 전부 사업장에 적용인데, 디자인 같은 거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1시간 안에 나올 수도 있고 한 달 돼도 안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걸 근로시간 기준으로 엔지니어링 기준으로 해서 뭐 심볼 10개 일주일에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구조가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 업을 갖다 계속 할 수 있겠느냐, 창작업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우리 그 사회가 지금 남겨져 있는 숙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차곡차곡 정리가 돼야지, 아니면은 이제 큰일 나죠. 너무 아무래도. 하여튼 뭐 일단은 그 뭐 디자인이든 기술이든 지식이든 뭔가 그것이 권력화되려면 뭔가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향력이 있을 때 되는데, 디자인은 아무래도 중심에 있지 않고 이렇게 주변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심도 못 받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마 지식의 상품적 가치, 기술의 상품적 가치로 인해서 그야말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정치나 이런 쪽으로,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분쟁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게 법제화되고 뭐 계속 이게 안정이 될 텐데, 계속 관심을 안 가져준 외곽에서 돌고 있지 않았나.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 김웅 변리사께서는 디자이너들이 좀 뭔가 이런 지식도 없고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에 알지도 못하는데, 좀 다른데 그 에이전시처럼 뭔가 어느 회사나 어떤 그런데 가입하면 거기서 스타를 만들어주고, 또 필요할 때 저희들한테 적절하게 가격도 매겨주고, 제 재능을 또 살려서 뭔가 완전한 디자인에서 만들어주고, 그걸 내다 팔고,
이런 거 대응하는 데 없나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걸 다 피해가고 잘할 수도 있죠. 일단 그게 저도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던 것부터 고민을 해왔던 부분인데, 아까 이제 음악 저작물 같은 경우는 뭐 음절에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 플랫폼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플랫폼과 관리팀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뭐냐면, 음악이라는 것은 저작권으로 커버가 거의 됩니다. 보호가 된다는 거죠. 근데 디자인은요, 당장 디자인은 그 표현적인 부분은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기능성은 특허권으로 보호받아야 되고, 장식적인 가치는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아야 되고, 유명하지 않으면 또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지 않고, 이런 디자인은 사실상 그 본질 자체가 음악하고는 너무나 다르고, 법이 다양하게 투입되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플랫폼 만들기가 어렵고 관리팀을 운영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지금 한 7년 동안 몸담고 있는 그 우리 특허청에서 주관하는 어떤 디자인 페어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7년 동안 하고 있는 행동이 뭐냐면은 디자인을 만들고 디자이너들에게 디자인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그 자리에서 가리키고, 출원을 해서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출원해서 권리를 받게 하는, 그리고 기업과 라이센스가 하게 하는 그런 구조를 7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이미 저희가 시도를 해왔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뭐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복합성뿐만 아니라, 디자이너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고 권리에 대해서 투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즉 무슨 소리냐면, 남이 해주기를 원하고 스스로가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강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구름빵,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구름빵 캐릭터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거를 지금 현실적으로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구름빵 캐릭터를 만드셨던 원 저작자는 큰 돈을 못 벌었어요. 예컨대 구름빵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수많은 업종에서 뭐 2차 상품까지 다 포함해서 예컨대 1,000억을 벌었다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그 사람에게 적어도 우리가 합리적인 수단을 본다면 10분의 1 정도의 수익이 가야 된다. 이게 우리 디자이너들의 욕심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마치 외주처럼 외주 비용 탁 주고 나서 그걸로 끝.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 모두 다 넘겨준 것 같은 그런 계약을 해버린 거죠. 근데 사실 지금 현재 법원에서 그걸 만약 판단해 본다고 한다면은 왜 그런 불평등한 계약을 했느냐라는 물음이 돌아오는 거지, 그 법이 무조건 불평등하다고 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그 본질은 뭐냐면은, 그 계약을 처음에 하셨던 분께서 왜 거기서 외주 비용만 받고 내가 그 이후에 걔가 유명해지든 간에 어떻게든 간에 그 비용에 대해서 내가 왜 회수할 생각을 안 했느냐. 그때 항상 하는 말이, 계약할 때는 갑과 을을 지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결론으로 끝나요. 너무 속상한 거죠. 예. 그게 단순히 플랫폼의 부재냐 법률의 부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돈을 주는 사람한테 나는 이만큼을 해주면 그게 나중에 주지재물성을 갖춰서 금전적 가치가 엄청 커졌다 하더라도 그거를 권리로 주장하기 위한 계약을 남겨야 되는데 계약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본질로 돌아오게 되면, 일단 디자이너분들께서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게 일단 기본이에요. 그리고 나서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불편한 점들이 막 생기면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저도 사실 여러 번의 시도를 해봤어요. 특허청에다가도 얘기를 해서 건의도 해봤고, 저작권위원회도 많이 건의를 해봤지만은, 디자인의 거래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 근데 그게 시도는 되는데요. 법률가 입장이 다르고 디자이너 입장이 다르고 기업 입장이 다 달라요. 예. 그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디자인의 본질이 음악하고는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연구가 우리 학계와 그다음에 저희 같은 법조인들하고 그다음에 더 나가서 많은 기업 디자인 쪽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좀 고민을 하셔야지만, 그게 처음에 시행착오가 있겠죠. 지금도 음제업도 굉장히 불협화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 분배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저희도 불협화음이 생길지언정 좀 강력한 플랫폼을 하나 만들고 그거를 관리하는 예산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사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여전히 디자인 카피 당하는 거 그냥 방치가 되고, 카피 당해도 그냥 소송하는데 비용 들어가는 것 때문에 못하고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제 개인적인 소견이 약간 섞이긴 했는데, 일단 요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저 거기 잠깐 부원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브랜드나 CI 개발하는데 이거의 가격 책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가지고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 베이스로 이걸 잡을 거냐, 일하는 시간당 대가 기준하고 품셈을 해서 이렇게 할 거냐, 또 어떤 경우는 그 회사가 1년에 홍보비를 집행하는 게 얼마니까 그걸 만약 5년 동안 사용을 한다라고 봤을 때
이게 노출되는 걸로 따졌을 때 그걸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총 홍보비의 몇 프로 뭐 이런 식의 내용들. 근데 지금 저도 이게 이쪽 입장과 저쪽 입장에서의 문제인데 이게 결과가 생기고 나니까서 야 그때 그렇게 계약을 할 걸인데 사실 디자이너 입장에 보면 당장 지금 일 주는 사람의 이 일을 갖다 끝내는 게 더 중요하지 이게 나중에 만약에 1,000억이 됐다라고 해서 그걸 갖다 내 권리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이게 과연 타당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좋죠. 근데 그렇게 1,000억이 되기까지 마케팅과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누가 더 많이 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또 어떻게 하는 거죠. 사실 이 캐릭터가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그렇게 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 디자이너 입장에 예,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저희 고객들이죠. 고객들이 이제 그렇게 문의가 들어와요. 이렇게 뭐 이런 디자인 외주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나 이런 걸 왔을 때 과연 뭐 저작 저작권뿐만 아니라 이 디자인의 모든 권리들을 이 돈을 받고 그냥 다 넘겨주는 게 맞는지 사실 그 상황에서 저는 이제 전용 시식권이나 뭐 통상 시식권이라는 개념도 좀 말씀을 드리지만은 꼭 장기 계약을 하지는 않아도 된다. 뭐 장기 계약을 하지 않고 단기 계약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협의에 의해서 다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조항이라도 좀 넣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사실 그게 최선이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에 그게 디자인의 가치 때문에 값어치가 커진 건지 마케팅과 홍보와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역량에 의해서 가치가 커졌는지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고 가치 산정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논의는 가능할 것이며 적어도 2년 있다가의 1년 전의 가치와 2년 이내의 가치가 경제적 가치가 다르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도 권리가 이쪽에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조건을 조금은 달리할 것이다. 뭐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거죠. 사실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이후에부터는 뭐 합의와 협의가 이제 더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런 처음에 뭔가 단기 계약을 해야 된다. 그리고 권리를 완전히 재산권을 모두 다 넘겨주지 않는 뭔가 전용이 아닌 통상적인 사용권만 넘겨줘야 된다라는 부분만 사실은 가능하게 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그런 디자인의 어떤 가치가 조금 차후에 좀 조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큰 기업이나 소위 디자인을 의뢰하는 갑 입장에서 갑 회사나 갑의 입장에서는 그냥 다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냥 다 넘겨달라고 이제 갑의 지위에서 좀 겁박을 하는 것도 있죠. 그러면은 거기서 당장 200만 원, 300만 원이 필요한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오케이 내 타임 차지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일단 계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걔가 안 되면 뭐 그냥 200만 원 받고 잘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까도 10배, 100배 크기가 커지게 되면 그때는 뭐 땅을 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표준 계약의 개념부터 우리 표준 계약의 개념이 디자이너들 사이 인식이 모든 권리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디자인 자체에 대한 독점권을 일단은 내가 갖고 있대. 한시적으로 저분에게 완벽한 사용권을 부여하자. 하지만 차후에 이것이 어떻게 됐을 경우에 뭐 나중에 완벽히 넘기더라도 한시적 계약을 좀 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 디자이너들의 역량을 좀 뭐랄까 좀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저도 재능 마켓에서 이런 문제들 아주 복잡하지 않고 아주 쉽게 어떻게 보면 이거 어떻게 보면 1인 노동자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놨는데 어때요? 이 부분의 그 시스템은 하다가 보면 좀 어렵거나 이건 좀 나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또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또는 뭐 수수료가 또 너무 좀 불합리하다 뭐 이런 것들 느껴본 적이 재능 마켓의 수수료. 네. 아니 뭐 수수료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이제 기업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홍보비라는 게 결국에는 10% 내지 20%가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그냥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수수료에 대한 불만은 없는데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에 대한 문제 해결은 제가 봤을 때 가장 문제는 디자이너들이 일단 법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일단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특허청에서 아무리 이렇게 하고 저작권에서 아무리 이렇게 하고 그리고 기업 협회에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정작 그 디자이너의 당사자가 관심이 없으면 당해야지 연락 오죠.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 한 가지 더 클라이언트들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습관적으로. 클라이언트들도 언제 관심을 갖냐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 때 내가 CI를 만들었는데 이 CI가 미국에 있는 플래티콘에 있는 사이트에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거기 미국에서 만약에 소송을 걸었다 쳐요.
다 물어내래. 여태까지 뭐 판매했던 거 뭐 이 정도 이제 그 어떤 불이익이 왔을 때 이제 연락하는 거죠. 야, 너가 그때 나 10만 원 주고 만들어줬는데 미국에서 연락 왔다. 어떡할 거야? 물어내. 그럼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겨우 10만 원 주고 만든 건데 이 10만 원이 마이너스 막 뭐 1000만 원, 1억, 1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 모두가 좀 이 법에 대해서 좀 아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좀 특허청에서 이제 마케팅을 사실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저는 그 상표권 동향이라든지 이런 뉴스레터들도 맨날 받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관심 있어야지 받는 거지. 이제 그런 게 이제 보편적이지 않다 보니까 좀 어렵죠.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상표권에 대해서 손해적인 문제가 있고 나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몰랐다가.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뭐 몇 년 차 일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기업에서는 자기가 그 프로세스를 경험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걸 이제 디자이너들 좀 알아야 되지 않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변리사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실 때 가장 법에 호소를 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뭐냐, 분쟁이 생기면 다 그것도 양 당사자 원피고가 다 디자이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디자이너 안에서 뭔가 그런 분쟁 해결을 하기 위한 뭔가 기준이 지금 사실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사실 감정이 더 앞서시기도 하고요. 예. 사실 저는 이제 디자인과 관련된 심판 소송 같은 걸 많이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엔지니어분들이나 기술자분들이 특허 기술 특허 같은 걸로 침해 분쟁이 터지게 되면은 사실 그거는 값어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뭐 몇 천만 원, 몇 억의 법률 비용을 쓸 수는 전 있다고 봐요. 근데 사실 디자이너분들은 감정이 더 앞서는 경우도 많죠. 예. 자기 디자인을 카피하지 않았다, 이런 감정 하나 때문에. 근데 사실 저희는 법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뭐 조사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면은 사실은 침해가 아닌 경우도 있고 침해가 될 수도 있는 경우인데, 그거를 예,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게 먼저가 아니고 감성적으로 가는 게 많죠.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그 학부 수업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처음에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좋은 디자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요번 학기만큼은 좀 여러분들의 디자인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의 디자인 자체가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 그거를 하고 졸업하는 것과 졸업하지 않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저는 이건행 디자이너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냐면, 디자인 학과에 법학이 있어야 돼요. 예, 법률 쪽이 있어야 됩니다. 네, 무조건. 예,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한 오히려 특허 기술 쪽이 오히려 공대 쪽은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특허법이라는 하나의 법률 하나만 잘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디자인은 저작권, 디자인보법, 특허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너무 많은 게 엮여 있어서 오히려 더 디자이너 분들이 법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유하자면 디자인은 그냥 무기고요. 법은 방패예요. 그러니까 방패 없이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방패가 있어야지 그 클라이언트는 분명히 손해를 보면 클라이언트도 감정적으로 이렇게 저한테 윽박지르고 욕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제가 법을 안다면 정말 요목조목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상표권이라는 게 1류부터 45류까지 있고, 1류부터 34류는 상품류, 35류부터 45류는 서비스류예요. 그 해당 류에 그 해당 그 이제 유사군 코드에 그 지정 상품군에 그 해당 문자와 심볼이 없으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1류부터 45류까지 다 해놓거든요. 그냥 시비를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실 하나만 알아도 대표님, 지금 대표님이 저한테 다른 게 있다고 한 거는 2류에 있는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해외 거니까 그 상표에 있는 거고, 저희는 35류에 있는 상표다. 이건 엄연히 다른 거다. 그리고 법적으로 등록을 해놨으니 대표님께서 그런 손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걸 모른다면 그냥 클라이언트가 뭐라고 따지면 어떡하지? 물어줘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걱정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건행 디자이너가 이렇게 매출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때는 확실하게 그 클라이언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니즈를 정확하게 알고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확실히 안목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 가만있어 보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보다 좀 여기 좀 편안하게 이렇게 질문을 받아서 너무 한쪽으로 가는 거를 이렇게 할까요? 제가 한 가지 더 퀘스천을 네, 좀 던져도 될까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디자인 창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디자인 창작물에 대한 권리라는 것이 지적재산권 외에 디자이너가 실질적으로 그 창작물에 대한 가치를 비용으로서 네, 증명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제가 한 몇 달 전에 이제 리서치를 하다 보니 그 한국 디자인 기업 협회에서 네, 산자부의 지원을 받아서 디자인 용역 가이드라인 구축을 진행한 바 있는데 네, 그게 몇 년 전에 이제 진행이 됐으나 아직 발표된 자료가 없어서 제가 이제 자료를 막 이렇게 웹에서 찾다 보면 이제 갓 데뷔한 1년차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이 제가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1년차 디자이너인데 네, 표준 계약서도 물론 그 디자이너들은 아직 인지를 하지 못하지만 근데 그 표준 계약서 이전에 앞서서 내가 지금 현재 경력에 이러한 이제 디자인 작업에 얼마 정도의 비용을 클라이언트에게 요구할 수 있을지 이런 가이드라인 부재 때문에 근데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그 엔지니어 협회에서 매년 이제 그 임금 실태 조사를 통해서 그 매년 이 정도의 엔지니어링 작업에는 이 정도의 비용을 받는 것이 맞다라는 대략의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근데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 가이드라인이 부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거를 참조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데 협회에서는 그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옛날에 했었죠. 네. 얘기가 길어져서. 그러니까 디자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디자인 생태계를 갖다 정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인 거잖아요. 그 비용적인 부분도. 이제 사실 가격이라는 것은 법으로 제도화된 가격이 있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마켓 플라이스가 있죠. 내가 받고 싶으면 받는 가격이 있죠. 근데 이제 단가나 대가 기준을 갖다 만들 때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조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산정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복잡해요. 통계청에 그 분류 코드로 잡혀 있어야 되고 거기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어떠한 그런 리서치 조사를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되는 자료가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디자인 쪽 관련돼 가지고 인용되던 그 금액에 관련된 것만 얘기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프트웨어 그 쪽에 관련된 그 대가 기준이 있고 또 그 대가 기준을 만들었다가 그거는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바뀌었어요. 네, 원래는 대가 기준이었는데 가이드라인으로 바뀌었고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을 보통 준용을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보통 대가를 보실 때는 일단은 노임과 그다음에 산식을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노임이라는 게 높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산식을 어떤 산식을 써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까지의 그 디자인 관련된 거는 연구 용역 대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근데 엔지니어링 대가에 보면은 엔지니어링 그 엔지니어 중에 디자이너가 일부 들어가요. 제품 디자이너가 그것 때문에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서 일부 썼었고 소프트웨어 관련돼 가지고는 웹 디자인 쪽에서 주로 많이 쓰고 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준용해서 썼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과 소프트웨어 대가 기준이 거의 비슷해요. 산식이나 그 저 방식 자체가. 그래서 이제 디자인 그 기업협회에서 대가 기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노임과 단가 기준에 대한 걸 산업부랑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통계청과 함께 해가지고 그 표준 분류라든가 이런 부분의 내용 꼭지를 갖다 넣는 작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정책적인 부분이랑 그 다음에 그냥 마켓이에요. 쉬운 말로 일반 시중에서는 안 먹힐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주고 싶으면 주는 거지 뭐 정책적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지금 대가 기준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진행 중이고 대신 문화체육부에서 연구 영역 대가를 기준을 조금 손을 봐서 산식이랑 내용을 바꿔가지고 공공 디자인 그 대가 기준을 만들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 공청회도 있었고 그걸 가지고 일단은 그거는 학술 영역 대가를 기준으로 바꾼 거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다 물려있는 내용인데 표준계약서 문제랑 표준계약서는 이미 산업부 쪽에서 이미 정리가 돼서 그 산업부 장관 고시로 일단 고시가 돼 있어요. 아무리 근데 그걸로 써서 내도 일반 기업에서는 내 걸로 해라라고 다시 돌려보내죠. 빨간 줄 쭉쭉 꺼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가 기준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표준계약서 기준이 있다는 건 중요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분야별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대가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산업부 쪽에서 그런 내용들을 공식적인 내용을 하기 위한 지금 과정을 진행 중이에요. 근데 디자인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려서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공공디자인 대가 기준이라는 걸로 이미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준용하시면 돼요. 일단 상황이. 그런데 그 연구 이제 용역 기준 같은 경우는 네. 일반 프리랜서들이 마켓에 이제 데뷔한 이후에 참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켓에 대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게 신인이고 말고를 떠나서 프로젝트는 똑같은 거예요. 그잖아요. 태스크 자체는 똑같은 거지. 이걸 내가 뭐 1년 차한테 줬으니까 어떻고 이거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아까 노임 대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노임 기준이 몇 년 차까지는 뭐 그냥 연구원 금액 얼마 월 뭐 이게 나와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산식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는 게 있는 거고, 단지 이제 공공 디자인 쪽 관련돼서는 뭐가 있냐면 창작료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대가 기준에 대한 딜레마가 있는데, 결국에 대가 기준을 갖다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금액으로 주지 더 높은 가격을 주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고요. 어차피 일이 많이 몰리면 그 일 안 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 대가 기준에서 나한테 일을 주는데 내가 뭐 일하기가 바빠지고 그걸 못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시키고 싶으면 가격이 그거 말고 창작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가 대가 기준 얘기하는 것은 최저 단가 기준이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자인 계통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심이 없어요. 저번에 산업디자인진흥법에 관련돼 가지고 개선안을 갖다 냈더니 그 악플들만 달리고 리젝트 피 관련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도 디자이너들은 거의 뭐 관심들이 없고 이거 하나 올리지도 않더라고. 우리 20만 명 청원 이런 것들 거의 보기도 힘들죠. 아까 100만 명 디자이너 시대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그 권리를 갖겠다는 뜻은 참여를 해야지 권리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진한 거죠. 그거 아니어도 먹고 사니까 어떻게 해서도. 그래서 좀 절박했으면 더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런 권리화 부분들이 일단 기업협회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디자인계는 뭐 굉장히 많은 디자인 단체가 있어요. 한 뭐 디자인 총연합회에도 한 25개 정도에 일단 가입된 데가 있는데, 산업 관련돼서는 별로 없어요. 산업 관련돼 가지고 이것이 뭐 대가가 필요하고 표준계약서가 필요하고, 아까 지적재산권 관리되는 보호 대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지금 분쟁이 일어나는 것 중에 제일 그 디자인 쪽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가불관계 문제 때문에 을로서 갖는 부적절한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분쟁이 일어나도 금액 자체가 소액이에요. 그래서 소액 재판을 갖다 하려면은 변호사 비용이 더 들어. 그리고 그것을 갖다 받는 과정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는 정말로 사실은 업계 자체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은 그냥 다 감내하며 살고 있죠. 예. 이런 일이 좀 많이. 김성천 회장은 이제 초기에 그 디자인 환경이 아주 열악할 때부터 작은 전문 회사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용역의 형태로 또 일을 수행했었고, 지금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규모가 커진 시장 안에서 이제 파생돼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현업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해왔기 때문에 그냥 줄줄 나오시네요. 네, 아니 저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까 그 생태계 위치가 중요하다는 게 저희가 이제 겪은 일 중에 하나가, 저희는 주로 브랜드 개발하는데 갑자기 이제 뭐 어떤 브로셔 좀 일부 내용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프리랜서 디자이너한테 일러스트를 갖다 이제 인포그래피를 갖다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얼마냐 그랬더니 뭐 얼마 정도 든다. 한 150만 원 정도. 그래서 저희가 주기로 하고 클라이언트랑 계약을 했고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클라이언트가 뭐 전시회도 나가는데 좀 써야겠고 뭐 이런데 활용을 해야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딱 했더니
그 일러스트 작업하시는 분이 그러면 돈을 더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할 때는 얼마? 요즘엔 교육이 지금 아니 근데 아까 뭐 교육이 덜 됐다고 그러지만 이제 학습이 많이 됐어요. 옛날에 저희 일할 때만 해도 일러스트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용료잖아요. 사용권에 대한 걸 주는 건데 그림을 달라고 그러면 옛날에 그냥 줬어요. 왜 그랬는지 슬픈 시절이네요. 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러스트는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교육이 됐어요. 그래서 사용권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명확해요. 그러더니 그분이 맨 처음에 저희한테 150만 원 얘기했던 걸 900만 원을 받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클라이언트한테 청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는 손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하면 아 절대로 쟤는 쓰지 말아야겠다. 아니 지금 사실은 아까 이노 디자인 얘기도 잠깐 했잖아요.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 요소도 되지만 굉장히 또 학습 효과를 줌으로써 굉장히 네거티브한 요소가 된다는 게 이노 디자인의 김영세 그 대표께서는 그 아이리버 거 잘해가지고 뭐 30억인가 70억인가 로열티로 받았다고 그래야 돼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너무 선전을 하다 보니까 클라이언트들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내가 저기다 30억에서 70억을 주느니 얘한테 미리 그냥 용역 계약을 해서 요즘은 로열티에 상한선을 줘요. 맥스 로열티 계약을 하는데 거기 따라서 맥스 2억이나 3억까지가 리밋 끝내지 이것을 같이 함으로써 계속적인 로열티 베이스를 갖다 몇 프로를 갖다 쉐어하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학습이 클라이언트들이 됐기 때문에 더 다른 어떤 다른 방식이 나온다는 거죠. 어차피 사회나 이런 생태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창작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이것이 이 생태계 자체에서 발전 속도나 관계성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돼야 되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악과는 좀 굉장히 다르게 디자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야마다 정말로 특수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대가 기준을 내냐고 옛날에 환경 디자인 분야 다르고 패키지 분야 다르고 제품 분야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뭐 계약 방식도 다르고 결과물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걸 표준화해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지금 좀 만들어놨어요. 표준계약서 문제는 변호사분들과 협의도 했고 만들어놨는데 다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환경 디자인 같은 경우도 어떻게 금액을 받으세요? 그러면 뭐 세대별 아파트 세대별로 받아요. 그런 분도 있고 기간별로 받는 분도 있고 돈 받는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인 이런 그 공청회든 자꾸의 어떤 내용을 통해서 자꾸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소송들이 자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있어야지 법이 만들어지고 보완이 되지 지금처럼 침묵하고 있으면 계속 누적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고소고발이 좀 활성화되는 그래서 문제점이 빨리 밝혀지고 빨리 대책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하튼 이제 그동안에 하여튼 기업 내에서 보호받고 우리가 안정된 셀러리를 이렇게 받으면서 디자인을 우리가 거기에 서비스로 주는 대신에 이제 모든 권리도 귀속되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없이 살아왔는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프리랜서들도 또 자기의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고 또 창업으로 또 자기가 생산자가 되고 기획자가 되고 또는 제작자가 돼야 되는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되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게 과거와 다른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그동안에 많이 경험해왔던 그런 노하우와 또 각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런 지식들을 또 공유하고 특히 이제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들은 바로 그런 현실적으로 뭐 법학에 대한 지식이나 또 지금까지 해왔던 노하우들을 바로 너무 스킬이나 뭐 이런 쪽의 형식적인 이런 학문적 체계 안에서 배우는 것보다도 이제 이런 실용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와야지 졸업하자마자 자기가 활동하는데 적어도 자기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조금 다른 데하고 다른 그런 주제를 가지고 했었는데 너무 이렇게 좋은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이야기를 주셔서 하여튼 만족스럽게 잘 끝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앞으로 이런 좋은 디자인의 모델들을 보고 우리가 새로운 어떠한 형태의 일자리들에 대해서 고민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